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인중개사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거래하는 당사자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의 개념을 볼게요. 대항력이란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제3자의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차인은 사용 수익권을 상실할 뿐 아니라 보증금의 회수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임차권의 물권하에요. 대항력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민법에도 대항력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민법 제621조는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소유자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민법 제622조는 건물 등기가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이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민법상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에 조항을 두고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대항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역시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조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항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대항력이 있죠. 근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되면 그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인정되고 법에서 인정한 특수한 법인에 대해서 인정되고 또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4항이 이제 중요한데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대항력의 의미죠. 누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도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대항력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에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3조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는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전혀 없는 1순위여야 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가장 선순위인 경우를 말합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대항 요건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경매 절차 진행 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요. 소액 보증금을 제외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양수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종국적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면 매매나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됩니다. 다만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를 위해서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이라서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매만이 아니에요. 증여도 되고 경매도 되고 상속도 되고 공용징수도 되고 하여간 소유권이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만 되면 그 사람은 다 양수인입니다. 자, 대항력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적법한 임대차가 있어야 되고요.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 꼭 소유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탁 부동산도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수탁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주택의 인도죠. 점유의 이전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 인도. 간이 인도란 어떤 거냐면요. 양수인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거. 이게 간이 인도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 등도 다 인정이 됩니다.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을 점유하다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택을 매도하면서 자신이 임차하기로 하여 매수인에게 간접 점유를 설정해주고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와 같은 게 바로 점유 개정이거든요. 이런 점유 개정의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따라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긴다. 원래 주택을 점유하다가 주택을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임차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점유는 점유 개정이 되는데 이때는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하면 본인은 원래 소유자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 그때 점유와 주민등록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겠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주택의 인도가 반드시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대항력의 세 번째 요건, 너무나 중요한 주민등록에 대한 요건입니다.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에요. 대항 요건이 되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재외국민도 다 가능하고요. 일부 법인들, 우리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봤죠? 거기서 법에서 인정하는 일부 법인들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가능한데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이 법인들한테는 인정되지 않아요. 간접점유자, 전차인,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인도받지 않았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그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차 관계에서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전차인이 주민등록하고 인도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입니다. 임차인이 전대를 하기 전에 자신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전대를 하고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판례는 이와 같은 적법한 전대나 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는 아니하였지만 전대를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고 전차인이나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취득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존속도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차의 경우에도 뭐 동의만 받고 적법하면 다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존속되고요. 설사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대항력의 유지 존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으니까 꼭꼭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임차주택의 실제 지번과 일치하여야 하고요.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사안에서 대항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이 사안에서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 처음에 착오로 잘못 기재했지만 이후에 당사자 요청으로 착오도 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살펴보는 다른 판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해도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착오지만 대항력을 인정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동호수 기재 없이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또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들이 문제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요.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번호와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제대로 된 주민등록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집원만 기재하거나 실제 동호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의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의 선의, 악의도 묻지 않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중개하실 때 우리 중개사님들도 꼭 유의를 하셔야겠죠. 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했고요.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그 신고 수리시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예요. 아까 사례에서는 지금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거주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사안에서도 대항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수재하고 동호수 기재도 삭제했어요.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그때그때마다 정확한 사례들을 좀 수집하시고 판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 판례 사안 계속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사실관계냐면 담당 공무원이 이 홍무순동 토지로부터 홍무순동 토지가 분할된 걸 알지 못했어요. 토지 분할이 있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피고들이 전입신고서에 땡땡 아파트의 집원 무슨 동을 무슨 동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위 아파트는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여 집합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 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땡땡 아파트의 호수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호수 표시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 3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호수 표시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들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피고들은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집원을 수정하거나 호수 표시를 삭제한 후 전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결국 피고들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모두 문경시의 무슨 동으로만 등재된 사례인데요. 피고 1, 피고 2는 이후 실제 집원 정정 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집원인 홍 무슨 동으로 정정하였으나 호수까지는 또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안에서 지금 우리 판례가 담당 공무원 요구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항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례 기억 잘 하세요. 특히 이게 공동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원, 동호수 제대로 잘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설사 담당 공무원의 요구라고 하더라도 지금 판례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자, 주민등록성의 정확성에 대해서 판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했어요. 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소지 대지에 있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층당 세대수가 한 동은 4세대씩 다른 동은 6세대씩으로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A동, B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고 더욱이 경매 기록에서 경매 목적물의 표시가 A동과 가동으로 병기되어 있었던 이상 경매가 진행되면서 매수인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위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이 A동, B동이냐, 가동, 나동이냐 결국 그냥 순서만 호칭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이 틀리게 기재됐고 이후에 당사자 요청으로 착오도 정정이 되었던 이 사례에서는 주민등록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판례에서는 지금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까지 하고 동호수 기재도 삭제하고 이런 사안에서는 지금 대항력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방법에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따라하시는 것은 좀 약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례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때 공인중개사님들 어떤 책임을 지게 되고 또 구체적인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